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10장과 관련된 문제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6번까지 살펴본 것 같습니다. 6번과 이제 관련해서 그 몇 가지 문제들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7번에서는 우리가 앞에서는 이제 어떠한 그 가설,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가설과 그거에 이제 반하는 가설을 이제 수립을 하는, 즉 규모가설과 대립가설을 이제 수립을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7번에서는 이제 그러한 이제 가설을 이제 세우고 두 가지 가설 중에서 한 가지 가설이 더 그럴듯하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텐데요. 그러한 이제 판단을 할 때, 그러한 판단이 결정이 옳은 결정일 수도 있고 또는 틀린 결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그러한 결정이 옳은 결정이고 언제 틀린 결정이 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에서는 표본으로부터 규모가설을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고 했을 때 6번의 각 경우에 대해 6번의 각 경우는 이제 아래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잠깐 이렇게 쓰죠. 네. 그래서 세 가지 경우를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자,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규모가설을 기각하는 결정을 생각을 했을 때 어떠한 상황에서 그 결정이 옳은 결정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이제 주장하고자 하는 가설 혹은 확인하고자 하는 가설을 대립가설로 세웠습니다. 자, 그래서 기무가설을 이제 기각을 한다라는 결정은 규모가설을 기각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주장하고자 하는 대립가설이 옳다라고 판단을 이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첫 번째 경우 어떠한 상황에서 그러한 결정이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대립가설이 참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즉, 첫 번째 경우는 새로운 쓸개낭 수술에 따르는 집중 치료에 필요한 평균 시간이 실제로 13.5시간보다 작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명 상표의 그 초코 아이스크림의 지방 함유량이 표지에 적힌 2%보다 많은 경우에 이제 규모가설을 기각하는 결정이 이제 옳은 결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 모니터의 평균 무게가 제조회사의 목표치인 6kg과 차이가 있을 때 규모가설을 기각하는 결정이 이제 옳은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한 결정이, 즉 규모가설을 기각하는 결정이 잘못된 결정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실제와 다른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오류가 범해졌는데요. 이러한 오류를 우리가 어떠한 오류라고 부르는지를 생각을 해보죠. 즉, 규모가설을 참임에도 불구하고 규모가설을 이제 기각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오류를 제1종 오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문제의 답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각 1번, 2번, 3번의 경우에 대해서 규모가설을 기각하는 결정이 옳은 그러한 상황은 대립가설이 참인 경우가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규모가설을 기각하는 결정이 잘못된 결정인 경우에 그러한 오류를 우리가 제1종 오류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번에는 8번에서 반대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표본으로부터 규모가설을 기각하지 않는 결정을 우리가 내리는 그러한 경우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결정을 내렸을 때 첫 번째 문제는
자,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서 규모 가설을 기각하지 않는 결정이 옳은 결정이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규모 가설을 기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규모 가설이 참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인데, 따라서 규모 가설이 실제로 참인 경우에 그러한 결정이 옳은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세 가지 경우를 생각했었는데,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규모가설이 참인 경우에 규모가설을 기각하지 않는 결정은 옳은 결정이 될 텐데요. 각각의 경우에 규모가설을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경우에는 새로운 쓸개낭 수술에 따르는 집중치료에 필요한 평균 시간은 규모가설에서는 13.5시간이다 라고 우리가 규모가설을 수립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집중치료에 필요한 평균 시간이 13.5시간과 같을 때는 규모가설을 기각하지 않는 결정이 옳은 결정이 되는 것이겠습니다. 자, 비슷하게 두 번째 경우에 대해서는 유명 상표 초코 아이스크림의 지방 함유량이 표지에 적힌 2%와 같을 때를 우리가 규모가설로 수립을 했었으니까, 그러한 경우, 즉 지방 함유량이 2%와 같을 때가 그러한 결정, 즉 규모가설을 기각하지 않는 결정이 옳은 결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규모가설이 모니터의 평균 무게가 6kg과 동일하다라고 우리가 수립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즉, 세 가지 경우를 이제 조금 이따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그러한 결정, 규모가설을 기각하지 않는 결정이 잘못된 결정일 때, 이런 경우의 오류는 어떠한 오류인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규모가설이 참이 아닌 상황에서 규모가설을 이제 기각하지 않은 결정을 내리면 그러한 결정이 잘못된 것이죠. 자, 그러한 오류를 우리가 제2종 오류라고 불렀습니다. 규모가설이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규모가설을 기각하지 않아서 발생한 오류가 제2종 오류였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을 이제 정리하면 다음과 같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를 잘 구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설을 수립하고 그 두 가지 가설 중에서 한 가지가 더 그럴듯하다라고 판단을 내릴 텐데요. 즉, 규모가설을 기각을 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규모가설을 기각하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한 결정에 따라서 제1종 오류 혹은 제2종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을 텐데요. 자,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 그 규모가설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고, 어떠한 경우에 규모가설이 적절하다라고 규모가설을 기각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는지 하는 기준이 기각력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기각력을 생각을 하기에 앞서 검정 통계량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6번의 각 경우에 대해서 기각력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그 앞에서 본 것처럼, 아니면 여기 있는 그 제목에서처럼 지금 그 세 가지 살펴보는 이러한 상황들은 모평균에 대한 검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모평균에 대한 검정에서는 우리가 검정 통계량으로 가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표본으로부터 계산한 표본 평균 X바가 되겠습니다. 한번 써볼까요? X바를 우리가 검정 통계량으로 삼을 수가 있죠. 자, 물론 우리가 X바를 검정 통계량으로 삼게 되면 기각력의 형태가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규모가서 유의 수준에 따라서 좀 복잡하게 좀 달라지는 그러한 단점이 있는데요.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조금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x바를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x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준화한 통계량, 확률 변수를 우리가 검정 통계량으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때 μ0는 규모가설에서 등장하는 이제 기준값이 되는 것이죠. 즉, 모평균에 대한 검정을 생각할 때 규모가설의 형태는 자, 우리가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 μ가 있을 텐데 이 값은 이제 unknown이기 때문에 이 값에 대한 우리가 가설을 이제 수립을 할 텐데요. 규모가설에서는 이 값이 뭐 예를 들어서 20이다 라는 형태로 우리가 수립을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20이라고 하는 값은 이제 주어진 상황, 주어진 이제 가설 검정에서는 이제 상수값이기는 할 텐데, 그리고 알려진 값이긴 할 텐데, 주어진 상황이 좀 바뀌면 이 20이 뭐 30으로 바뀔 수도 있고 50으로 바뀔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러한 값을 일반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μ0라는 이러한 기호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μ0라고 하는 것은 그 h0에서 모집단의 평균 μ가 얼마랑 같다라고 할 때 오른쪽에 있는 이 값을 의미했습니다. 자, 각각의 이제 검정 통계량을 이제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이 검정 통계량이 어떠한 값이 되면 기각을 하겠는가? H0 규모가설을 기각을 하겠는가? 즉 기각을 하게 되는 검정 통계량의 범위가 기각력이 되었습니다. 자, 일단 그 세 가지 형태를 우리가 기각력의 형태를 먼저 정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자, 기각력의 형태를 정하기 위해서는 대립가설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대립가설이 어떻게 될까요? 자, μ가 지금 여기서는 집중 치료에 필요한 평균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값이 13.5보다 크다라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그럴듯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 이제 H0를 기각을 이제 하는 경우가 될 텐데요. 그러면 H0를 기각을 하기 위해서는 모집단의 평균 μ가 13.5보다 크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한 가지 근거로 x바를 보는 것이죠. 자, x바의 값이 대략적으로 μ하고 동일하진 않지만 비슷한 값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률적으로 비슷한 값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자, 그런데 μ가 13.5보다 크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x바도 충분히 그 13.5보다 크게 나왔을 때 x바가 13.5보다 크게 나오면 그럼 μ도 비슷할 테니까 13.5보다 크게 나왔을 거다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x바가 어떤 기준값 여기서는 이제 13.5가 될 텐데 그 값보다 충분히 크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x바를 검정 통계량으로 쓴다면 기각력의 형태는 x바가 어떤 기준값, 물론 c는 13.5가 아니라 13.5보다 크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값이 되겠습니다. c는 어쨌거나 형태를 먼저 생각해 보면 첫 번째 경우는 x바가 어떤 기준값보다 그 c를 생각을 했을 때 c보다 크게 나오는 그러한 형태의 기각력을 갖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는 x바를 그 검정 통계량으로 사용을 한 경우인데요. 자, g를 검정 통계량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x바가 μ랑 비슷할 텐데 μ가 13.5보다 크게 나와라는 이제 근거로 삼기 위해서는 g를 보면 분자가 그 μ0보다 x바가 μ0보다 크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충분히 큰 값이 나와야 됩니다. 양수로서. 따라서
G를 쓰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물론 C가 좀 다른 값이긴 하겠지만 형태만 보면 동일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를 생각을 해볼까요? 자, 두 번째 경우에 H1 대립가설을 생각을 해보면 모집단의 평균 뮤가 2%보다 많다. 네, 지금 좀 전에 거꾸로 했네요. 네, 지금 보니까. 네, 바꿔야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기가, 네, 작다를 했는데, 네, 자꾸 한참, 네, 바꿔야 되겠습니다. 자, 13.5시간보다 작다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x바가 기준값보다 충분히 작아져야 되겠고, 그러면은 이제 분자가 음수로서 충분히 작아져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g값도 음수값으로서 충분히 작은 값이 나와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등호 방향을 네, 지금 반대로 해서 다시 네,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x바의 형태는 앞에 있던 상황을 그대로 생각해 보면, 네, x바를 가지고 기강력 형태를 생각해 보면 어떤 값보다 큰 그러한 형태가 될 것이고요. 기강력의 형태가, 혹은 g를 사용한다면 마찬가지로 이런 꼴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h1이 뮤가 6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얘기하려면 x바하고 6하고 굉장히 차이가 어느 정도 있다 라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둘 사이의 차이가 충분히 크다 라는 형태가 h1이 그럴듯하다 라고 우리가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자, g를 사용한다면, g는 이제 분자에 x바 마이너스 뮤0, 여기서는 6이 되겠죠? 그게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분자가 어떤 기준값보다 충분히 절대값 했을 때 크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니까, g에 대해서도 절대값 택했을 때 어떤 값보다 충분히 큰 그러한 범위의 형태가 기강력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결과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x바를 가지고 기강력의 형태를 생각을 해보면 크게 한 세 가지 형태가 가능할 텐데, 자, 지금 위에서 볼 때 1번의 경우는 이런 경우죠. 즉 1번은 이제 중간에 있는 이런 형태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네, 이것이었죠. 즉 두 번째는 첫 번째 형태, 세 번째는 이런 형태죠. 즉 세 번째는 기강력의 형태 중에서 세 번째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좀 지우고 다시 보면 네. 여기 그 1번은 가운데 있는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2번은 이제 첫 번째 형태, 그다음에 3번은 세 번째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조금 전에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의 그 대립가설에 대해서 기강력의 형태를 정했는데요. 그러면 기강력의 형태까지는 우리가 알았다면 그 기준값이 되는 C값은 그럼 어떻게 정하느냐 라는 그러한 문제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한 그 C값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앞에서 생각한 제1종 오류가 일어날 확률이 달라지겠습니다. 즉, 지금 이 10번의 경우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하죠. 자, 크기가 70인 표본으로부터 모집단의 평균 뮤가 20보다 크다 라는 주장을 이제 확인하고자 합니다. 즉, 대립가설이 뮤가 20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규모가설은
μ가 20이다 라고 우리가 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가설 검정을 생각을 해보니까 그 앞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언제 H0를 기각을 해서 H1이 그럴듯하다라고 판단을 할 것인가 하는 기각력을 생각을 해보면 X바가 어떤 값보다 충분히 크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C 값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오류가 일어날 확률이 달라질 텐데요. 물론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오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가 있었는데요. 제1종 오류도 가능하면 일어나지 않게 만들고 제2종 오류도 가능하면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물론 최선이겠지만 우리가 강의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두 가지 오류를 동시에 줄이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두 가지 오류 중에서 조금 더 심각하다라고 생각하는 오류인 제1종 오류의 확률을 우리가 작도록 C를 정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에 따라서 그 제1종 오류가 일어나는 그 유의 수준이죠. 제1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좀 달라진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C 값을 구체적으로 21.31이라고 하는 값을 생각을 해보고 이러한 경우에 유의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각력을 다음과 같이 정했을 때 유의 수준이 얼마인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유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제1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인데요. 제1종 오류가 발생을 하는 것은 H0가 참일 때 H0를 거짓이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즉, 기각하는 오류가 제1종 오류가 되고 유의수준 알파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하는데 유의수준 알파는 이러한 제1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쓰죠. 제1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인데, 자,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자, 언제 이러한 H0를 기각을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X바가 이 경우에는 21.31로 기각력을 정했으니까 21.31보다 같거나 크게 나오면 우리는 H0를 기각을 하겠다라고 정한 것이기 때문에 기각을 이제 할 텐데요. 자, 따라서 X바가 21.31보다 크게 나오는 가능성이 이제 제1종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러한 가능성은 전제 조건이 있죠. 즉 H0가 참일 때입니다. 즉 H0가 참임에도 불구하고 X바가 21.31보다 크게 나오는 확률이 유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H0가 참이라는 뜻은 즉 μ가 20이 된다는 뜻이고요. 따라서 X바의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X바의 분포는 평균이 모집단의 평균 20과 동일하고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는 거죠. 자,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지금은 주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n은 물론 여기서는 70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H0가 참일 때는 X바가 어떠한 확률 분포를 갖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X바에 대한 분포를 이제 알고 있는 상황에서 X바가 21.31보다 같거나 클 확률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유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이제 약간 좀 그려서 상황을 조금 살펴보면 X바는 표본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표본의 평균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21.31을 생각을 해보면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당연히 21.31보다도 큰 값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즉 제1종 오류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제1종 오류가 일어날 확률은 그러면 이러한 분포에서 21.31보다 크게 나올 가능성인데요. 자, 이러한 확률은 정규분포에서 어떤 값보다 큰 확률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확률을 우리가 앞에서 많이 다루어봤던 그런 확률이 되는데요. 자, 그런 확률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를 이제 하면 되죠. x바에 대해서 평균을 빼고 그 다음에 x바의 표준 편차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눗셈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겠죠? 자, 물론 여기서는 그냥 숫자를 우리가 계산하기가 조금 복잡할 것 같아서 시그마하고 n은 나중에 r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구체적인 값을 지금 시그마 대신에 5.6 n 대신에 70을 대입을 이제 나중에 이제 하도록 하고 지금 그냥 식으로만 간단하게 썼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 왼쪽에 있는 이 확률 변수의 분포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자, 그 사실을 우리가 g라고 표시를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왼쪽에 있는 이 값을 자, 물론 여기 있는 값이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c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c를 21.31로 택한 상황이 됩니다. 자, 이 확률을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확률은 자, 오른쪽에 있는 값을 계산을 하고 나서 R이나 RStudi오를 써서 표준 정규 분포에서 어떤 값보다 큰 확률을 계산을 하면 될 테니까 자, p노음이라고 하는 함수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21점 이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이 값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이 나옵니다. 표준 정규 분포에서. 자, 우리가 원하는 제1종 오류가 일어날 확률인 유의수준은 이 네모에 해당하는 값을 p노음에 넣고 1에서 p노음 값을 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일단 정리를 먼저 한번 해보면 네. 자, 유의수준 알파는 제1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인데 제1종 오류라고 하는 것은 H0가 참인 상황에서 H0를 기각을 하는 그런 오류가 되기 때문에 유의수준 알파는 H0가 참일 때 H0를 기각할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H0를 생각을 해보니까 뮤가 20이다 라고 우리가 세울 것인데요. 자, H0가 참일 때 H0를 기각하는 확률 알파를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는데 H0를 기각을 하는 경우는 결국은 기각력에 해당하는 범위에 있을 때입니다. 자, H0가 참인 상황에서 X바가 21.31보다 크게 나올 가능성이 알파가 될 텐데 H0가 참일 때 X바의 분포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뮤0는 20이고 n은 70, 시그마는 5.6 이 상황인 것이니까 X바의 확률적인 분포에 대한 정보가 완벽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알파는 21.31보다 X바가 큰 확률이 될 텐데요. 자, X바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표준화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면 될 텐데 자, 여기 있는 이 값을 R이나 RStudi오를 사용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0.0251627호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답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잠깐 포즈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R이나 RStudi오를 가지고 이 결과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여러분들이 포즈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해봤을 것 같으니까 같이 한번 R을 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계산했던 그 스크립트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죠. 사이버 캠퍼스에 있는 파일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으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파일을 열어서 그 10배 1번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값들이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일단 이 값들을 입력을 먼저 하도록 하죠. 뮤제로, 그 다음에 시그마, 모집단의 표준 편차,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 그 다음에 기준값, 기강력에서의 기준값 C가 21.31로 주어졌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유의 수준을 계산하기 위해서 그 표준화하는 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그 표준화하는 값을 G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즉 G는 C 값, 여기서는 21.31이죠. 거기서 표준화를 하기 위해서 뮤제로 값을 빼고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눗셈을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괄호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여기를 생략을 했다. 그러면은 엉뚱한 계산을 하는 거죠. C-뮤제로를 시그마로 나누고 다시 그 값을 루트 n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즉 그 나눗셈이 지금 두 번 연달아 되는 것인데요. 괄호를 이제 하게 되면 스퀘어 루트 n이 이제 분모에 들어가는 것이라서 분모에 들어가는 것이라서 곱셈이 되는 거죠. 분자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괄호를 이 경우에는 이제 붙여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알파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1-p 노음에 지금 방금 계산한 스몰 g 되는데요. 자, 스몰 g가 어떻게 나왔는지와 그 다음에 알파 값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컨트롤 Alt T를 눌러서 전체 그 섹션을 실행을 해 보면 G 결국은 이제 G 검정이라고 하는 이제 표준화된 그 확률 변수를 통계량으로 쓸 때는 그 기강력의 형태가 그 대문자 G가 1.957보다 이제 같거나 큰 그런 범위가 될 건데, 따라서 이제 그 알파를 계산해 보면 약 2.5% 정도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값을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네, 같은 값이 나오죠. 여기 있는 값도 동일하게 나온 것 같고요. 확률 값도 잘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 문제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이제 기강력에서 지금 첫 번째 문제에서는 C가 정하면 이제 유의 수준이 이제 정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계산을 해봤었는데요. 두 번째에서는 이제 C를 어떻게 정하면 유의 수준이 5%가 될까라는 이제 그런 좀 약간은 반대적인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경우가 되겠죠. 자, 유의 수준이 5%가 주어져 있을 때, 5%로 우리가 하고 싶을 때 C를 어떻게 정하면 좋겠는가. 자, 앞에서 우리가 21.31이라고 하는 그 값을 가지고 알파를 계산했던 식을 그대로 이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즉, 잠시만요. 자, 그래서 C를 모르긴 하지만 21.31처럼 이제 생각을 한다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알파는 X 바가 C보다 크게 될 확률입니다. 물론 H0가 아무 때나 그런 것이 아니라 H0가 참인 경우에 한해서. 자, 그런데 이 알파가 0.05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자, H0가 참일 때는 X바의 분포가 정해집니다. X바의 분포가 뮤제로 20이 되고, 그 다음에 n하고 시그마 제곱도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일 때 H0가 참일 때는 이제 X바의 분포가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상황일 때 X바가 C보다 크게 되는 확률이 5%가 되는 C가 뭐냐라는 거죠. 자, 표준화를 마찬가지로 해주면 이렇게 될 텐데, 자, 표준화를 하게 되면 왼쪽에 있는 이 확률 변수의 분포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자,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얼마보다 큰 확률이 5%가 되게 하는 오른쪽 값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G의 0.05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뭐 알파라고 든다면 뭐 G 알파라고 쓴 것이죠. 자, 따라서 C는 이 등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 분모에 있는 값을 양변에 곱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뮤제로를 이제 반대편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일반적으로는 뮤제로 플러스 G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죠. 자, 이 값을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유의수준 알파의 의미를 생각을 하고, 그러면 H0가 3일 때의 X바의 분포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데, X바의 분포가 이와 같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C를 얼마로 정하면 주어진 알파, 여기서 5%죠? 그게 되도록 할 수가 있을까? 표준화를 해보고, 따라서 오른쪽에 있는 값이 G 알파가 되게 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따라서 C는 뮤제로 플러스 G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로 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뮤제로는 22이고 G 알파를 계산해보고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사용을 하면 C 값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C 값을 미리 한번 답을 보면 21.10 정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자, 이 값도 여러분들이 잠깐 여기서 포즈를 하고 RStudi오를 사용을 해서 한번 계산을 한번 직접 해보고 조금 후에 답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같이 한번 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앞에 있는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많은 거니까 일단 복사를 한번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 경우에는 이제 C가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C는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알파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러면 앞에서 C를 계산하는 식을 생각을 해보니까 G 알파 값이 일단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G 알파를 계산을 해보면 Q놈을 이용을 하면 될 텐데, 상위 확률이 알파인 기준값이 G 알파가 될 텐데, Q놈을 통해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그 값을 기준으로 한 하위 확률을 입력을 해야 되므로 알파가 아니라 1-알파를 입력을 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G 알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C는 네, 이 식을 조금 변형할까요? 네, 플러스 G 알파 곱하기 이렇게 쓰면 되겠죠? 요거는 필요 없고요. 자, 그래서 G 알파가 얼마인지와 실제로 C가 얼마인지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G알파는 1.6448, 약 1.645가 되겠죠. 그리고 C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21.10 정도의 값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10번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다시 원래 문제로 돌아가서 11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에서는 이제 그 가설을, 규모 가설은 이제 뮤가 1100이다. H1 대립 가설은 뮤가 1100과는 다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가설을 수립을 하고, 그러한 가설에 대해서 검정을 하기 위해서 80개의 측정값으로 이루어진 표본을 얻었는데, 이 80개의 표본으로부터 구한 표본 평균은 1060, 표본 표준 편차는 211대, 유의 수준 1%에서 가설 검정을 한번 해보고, 자, 이 표본에 대해서, 그리고 이 가설 검정에 대해서 P값이 얼마인지, 그리고 P값과 앞에서 했던 그 가설 검정의 결과와 한번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설 검정을 하는 단계를 여러분들이 떠올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설 수립을 먼저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할 일이 이제 그런 가설 중에서 대립 가설이 그럴듯한지, 혹은 규모 가설이 그럴듯한지를 판단하는 때 사용하는 통계량, 즉 검정 통계량이 무엇인지를 먼저 정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우리가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검정을 할 때는 우리가 보통 G 검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검정 통계량으로 G를 우리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즉 G는 X바 마이너스 뮤제로 루트 n분의 시그마, 혹은 이 경우에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표본의 표준 편차 S를 사용을 해서 다음과 같은 검정 통계량을 우리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뮤제로는 얼마죠? 뮤제로는 여기 있는 값을 의미하죠. 비교하는 값. 여기서는 11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n은 80이 되는 것 같고요. S는 이 경우에 210이 되죠. 그리고 표본 평균은 1060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을 다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검정 통계량은 이제 G라고 하고요. 네. 검정 통계량을 먼저 정하고, 이와 같이 정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 검정 통계량이 어떤 범위에 있으면 규모 가설을 기각을 하느냐 하는 기각력을 그 다음에 정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기각력 형태를 생각을 해보면 H1이 뮤가 1100과 다르다라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각력 형태는 절대값 G가 G 2분의 알파보다 크다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알파는 1%이므로 이 값은 G 0.005가 되겠습니다. 자, 검정 통계량, 기각력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은 검정 통계량 G의 관측값, 주어진 표본으로부터 얻어지는 관측값을 계산하겠습니다. 자, 대문자 G의 관측값은 스몰 g로 표기를 하도록 하고요. 이 값은 이 식에다가 x바 대신에 대문자 x바 대신에 스몰 x바, 즉 표본의 특정한 어떤 표본 평균, 그 다음에 뮤제로 1100이죠. 이 경우에는 그 다음에 스몰 s, 여기서는 대문자 s, 여기서는 이제 스몰 n, 이건 똑같고요. 자, 이 값을 계산을 해보고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G 2분의 알파를 계산을 해서 두 값을 비교를 해서 이 관측값이
기각력에 포함되는 값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가설 검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즉 스몰 g가 기각력에 포함되는 값이면 h0를 기각을 하는 결정을 내리면 되겠고, 스몰 g가 기각력에 포함되지 않는 값이 되면 h0를 기각하지 못하는 결정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검정 통계량을 생각하고요, 기각력을 생각을 하고,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g2분의 알파를 계산을 해서 두 값을 비교를 해서, 즉 기각력에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를 보는 거죠. 즉 스몰 g가 여기 왼쪽에 있는 대문자 g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몰 g의 절대값이 g2분의 알파랑 비교를 해서 이러한 부등호 관계가 성립하면 기각력에 포함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기각력에 포함되지 않는데, 자, 지금 스몰 g의 절대값이 g2분의 알파하고 비교했을 때 이렇지가 않죠. 따라서 스몰 g가 기각력에 포함되지 않는 값입니다. 따라서 h0를 기각을 못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그러면 결정은 이제 h0를 기각을 못하는 이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돼서, 즉 모집단의 평균이 1100과 다르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가설 검정은 이제 하면 될 텐데, P값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P값은 정의를 먼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P값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하면 좋겠는데요. 자, 주어진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으로부터 규모가설을 기각하게 하는 유의 수준 중에서 최소값, 최소의 유의 수준이었습니다. 자, 그 값을 보면, 자, 무조건 이제 최소의 유의 수준이라고 하는 게 물론 핵심적인 키워드이기는 하는데, 어떤 상황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냥 최소의 유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어진 검정 통계량의 관측치가 있고요. 그 관측치에 대해서 규모가설을 기각을 하게 하는 유의 수준 중에서 최소값이 바로 P값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주어진 검정 통계량의 관측치라고 하는 것이 이 값이 되는 거죠. 자, 스몰 g 값이 지금 주어져 있을 때, 이 스몰 g 값을 가지고 지금 보니까 1% 유의 수준으로는 규모가설을 기각을 지금 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유의 수준을 5%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5%로 바꾸게 되면 기각력의 형태는 똑같지만 이제 기준값이 달라지죠. 기각력이 달라집니다. g의 0.025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기각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제 만일에 이제 기각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은 5%일 때는 기각을 할 수 있구나. 근데 1%에서는 기각을 못 하는구나. 그러면 기각을 하기 위해서는 유의 수준을 1%까지 줄이면 기각을 못 하는데, 5% 정도에서는 기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5%보다 조금 더 줄이면 어떻게 될까? 즉 기각을 하는 가장 최소의 기각을 하게 하는 최소의 유의 수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 바로 P값이 되겠습니다. 자, P값을 계산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주어진 가설 검정은 양측 검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기각력을 가질 텐데, 자, 검정 통계량의 관측치가 주어져 있는데 그걸 스몰 g라고 한다면, 스몰 g가 기각력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자, 기준값이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g2분의 알파가 지금 되어 있을 텐데, 자, 관측값은 정해져 있는데 이 g 값이 기각력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왼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스몰 g에 대해서 절대값을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이제 오른쪽 양수 쪽이 될 건데요. 그랬을 때 g 2분의 알파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컨트롤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은 알파이고 절대값 g는 못 바꾸는 거죠. 그건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알파를 어떻게 하면 이러한 형태가 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g 2분의 알파의 의미에 따라서 이 확률이 2분의 알파가 되는데요. 알파를 늘리면 늘릴수록 g 2분의 알파가 왼쪽으로 가는 것이고 알파를 줄이면 줄일수록 오른쪽으로 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되려면 그 알파를 줄여서 g 2분의 알파를 점점 크게 해서 어디까지 가게 하냐면 이 두 값이 같아질 때까지 가게 하면 그러니까 기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알파를 더 줄여서 g 2분의 알파가 절대값 g를 지나가게 하면 기각을 못하는 거죠. 따라서 기각을 할 수 있는 그 최소의 유의 수준은 g 2분의 알파가 절대값 g랑 같아지는 경우고 그때의 그 2분의 알파는 절대값 g보다 같거나 큰 확률이 되겠습니다. 즉 유의 수준은 결국은 표준 정규분포에서 스몰 g보다 같거나 클 확률이 결국 유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유의 수준이나 P값. 자, 즉 P값은 양측 검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데 이것을 실제로 계산해 보면 약 8%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서 5%로 할 때도 기각을 이제 못하는 상황이 사실은 이제 일어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주의할 거는 이제 대문자지와 소문자지가 여러 군데서 좀 등장을 하는데 기각력에서 대문자지와 P값을 계산할 때 대문자지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검정 통계량의 관측치를 계산을 할 때 스몰 g라고 하는데 이 스몰 g는 기각력에서는 이제 왼쪽에 있는 이 절대값 대문자 g를 우리가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그거에 대한 어떤 관측값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따라서 기각력에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를 할 때는 왼쪽 대문자 g 대신에 스몰 g를 대입을 했을 때 만족을 하는지 만족을 하지 않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P값을 계산할 때는 스몰 g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가 아니라 여기 있는 것은 대문자 g는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정규분포를 따른 확률 변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은 오른쪽에 있는 이 값을 의미합니다. 자, 이 계산도 우리가 RStudi오를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그 값이 잘 맞아 떨어졌는지 잠깐 포즈를 해서 그 첫 번째 1% 가설 검정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요 값들이 잘 나오는지 그리고 P값도 한번 결과랑 맞는지를 R을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고 잠깐 포즈를 한 다음에 그리고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확인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RStudi오를 열어보죠. 자, 지금 처음에 할 것은 이제 1% 유의 수준에서 가설 검정을 하는 것이죠. 자, 일단은 기본적인 값들을 정하도록 하죠. 자, 뮤제로 그 다음에 x바가 주어져 있었고요. 1060 표준 편차, 표본의 표준 편차죠. 210. 그 다음에 n은 80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제에서는 가설 검정을 할 때 1% 유의 수준으로 가설 검정을 하기를 원했으니까 첫 번째 문제에서는 알파를 0.01로 우리가 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할 것이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을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을 계산하는 방법은 xbar을 표준화를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기강력 기준값과 비교를 하기 위해서 g2분의 알파 값을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텐데요. 자, q놈을 이용을 하면 되죠. 1-알파 나누기 2를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보면, 자, 어느 게 더 큰지를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눈으로 확인하지 말고, 그것도 코드로 확인을 이제 자동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다음과 같은 if문을 사용을 하면 자동으로 g하고 g2분의 알파 값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자, if문을 쓰는 방법은 어떤 조건을 이제 확인을 할 텐데요. 그 조건에 해당하는 식을 여기다가 쓰고요. if하고 괄호 다음에. 그래서 이 조건이 참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있는 요 중괄호 안에 있는 것이 실행이 되고, 이 if문 안에 우리가 넣을 식이 거짓이 되는 경우,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else 다음에 있는 중괄호 안에 있는 문장이 이제 실행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if문이 작동을 합니다. 자, 지금 보니까 if문 안에 어떤 식을 넣을지를 잘 모르겠는데 참이 되면 h0를 기각한다라고 프린트, 출력을 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else, 그렇지 않으면, 만족하지 않으면 h0를 기각을 못한다 라고 출력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if문 안에 들어가야 되는 식은 h0를 이제 기각을 하게 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즉, 기각력에 해당하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기각력에 해당하는 조건은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의 절대값이 g2분의 알파보다 같거나 크면 될 텐데, 자, 절대값을 계산하는 함수가 abs라는 함수입니다. 자, 밑에서 한번 해볼까요? abs에 마이너스 2 하면 플러스 2가 나오고요. abs에 2 하면 뭐 마찬가지로 2가 나오겠습니다. abs 절대값을 우리가 absolute value라고 부르는데, absolute라는 영어 단어의 앞글자를 이제 딴 거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값이 기각력에 포함된다는 것은 크거나 같다 g2분의 알파입니다. 자, 어떤 값을 비교를 할 때 크거나 같다 라고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기호를 쓰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쓰지 않도록 주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크거나 같다, 이 순서대로 써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보면, 자, 우리가 프린트를 안 해서 좀 헷갈릴 것 같으니까 여기다가 프린트를 한번 해보죠. g값하고 g2분의 알파 값을 출력을 하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자, 출력을 했더니 g값은 마이너스 1.7 얼마 g2분의 알파는 2.57 얼마. 자, 이 값이 우리가 앞에서 파워포인트에서 슬라이드에서 확인했던 값과 동일한지 한번 다시 볼까요? 네,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값 스몰 g의 절대값이 g2분의 알파보다 같거나 크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식이 지금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else 다음에 있는 문장이 실행이 돼야지 맞는 상황인데, 실제로 기각을 못한다 라고 결론을 자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p-value를 계산해 보도록 하죠. p-value를 계산하는 방법은, 자, p놈을 이용을 해야 될 텐데, abs의 절대값 g입니다. 자, 이 값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고 절대값 g보다 같거나 큰 확률이 되는 거니까 1-p놈의 g의 절대값 생각을 해보면, 표준 정규분포에서 절대값 g보다 같거나 클
오른쪽에 있는 확률만 계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거의 2배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계산한 결과와 동일하게 약 8.8% 정도가 나오죠. 자, 8.8%라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걸 좀 지우자, 이번에는. 자, P값을 계산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해석을 좀 해보면, P값이 8.8%가 나왔다는 얘기는, 유의 수준을 8.8% 정도, 8.84426으로 하면은 기각을 할 수가 있는데, 유의 수준을 8.8%보다 더 작게 하면, 예를 들어서 5%나 1%로 하면 기각을 못한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8.8%보다 그 유의 수준을 크게 하면, 뭐 예를 들어서 9%, 10%로 하게 되면 기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검정 통계량 관측치로부터 규모 가설을 기각하게 하는 최소의 유의 수준의 이제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P값 하면은 요 말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기억을 할 수 있어서 누가 물어보면은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지난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쉬었다가 계속 문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